어서 들어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대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것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색이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신발이 한 짝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며 말했어요. 손이 너무 차요. 노인은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서 문을 더 넓게 당기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인은 기다리지 않고 아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어서요. 아이 손이 얼었어요. 여자가 그제야 발을 옮겼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의 손이 노인의 소매를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워서 노인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20년 뒤 그 손이 다시 이 대문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낯선 모자를 집 안으로 들였던 노부부가 20년 뒤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마지막 밤 찾아온 낯선 청년으로 인해 잊고 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가 그렇게 심한 밤은 그 동네에서도 드문 일이었어요. 12월 말이었고 버스가 끊긴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박석구는 주방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소리가 잡히지 않자 껐어요. 김순례는 건넌방에서 이불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났죠.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박석구는 바람소리와 구별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렸을 때 몸을 일으켰어요. 김순례가 방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석구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자 찬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여자는 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였습니다. 아이 얼굴은 여자의 목에 파묻혀 있었고 손 하나가 여자의 겨울 외투 앞자락을 힘없이 쥐고 있었어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눈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발 아래에는 아이의 양말 한 짝만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이 한 짝 없었어요. 박석구의 시선이 그 발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걸었기에 신발이 벗겨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여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눈빛이 무언가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석구는 문을 더 당기며 말했어요. 들어와요. 여자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어요. 박석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어서요. 아이가 얼었어요. 여자가 그제야 발을 옮겼어요. 김순례는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바로 아랫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꺼내어 방바닥에 깔고 방 안 온기가 가장 잘 모이는 자리를 골랐어요. 여자가 아이를 내려놓으려는데 팔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가 말없이 아이를 받았어요. 젖은 옷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이 낮았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두꺼운 솜니불로 아이를 감쌌어요. 아이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비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찬장을 열어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잠깐 손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은 쌀을 전부 씻어 밥솥에 앉혔어요. 된장을 풀고 물을 썰어 국을 올렸습니다. 박석구는 창고에서 낡은 수건을 찾아왔어요. 아이 발에 수건을 감고 서랍에서 손버선을 꺼내 더 씌웠습니다. 자기 털장갑도 벗어 아이 손에 끼워 주었어요. 장갑이 너무 커서 손목 부분이 흘러내렸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김순례가 소반에 2그릇을 담아 방으로 들였어요. 여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이만 주세요. 김순례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여자 손 위에 얹으며 말했어요. 아이 돌보려면 엄마가 먼저 먹어야지요. 여자가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뜨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려 했지만 숨이 끊어졌다 이어졌어요. 주방 문 너머에 서 있던 박석구는 그 모습을 보고 싱크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창밖에 쌓이는 눈을 한참 내다보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깊이 잠들었고 노부부는 방에 나란히 누웠어요. 김순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신발이 한 짝밖에 없더라고. 박석구는 천장을 보며 대꾸했어요. 알아.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었어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났어요. 잠시 머물다가 대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석구가 몸을 일으켜 나갔을 때 손님이 자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는데 쓰면서 눈물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석구는 편지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골목에는 2사람의 발자국이 작고 촘촘하게 찍혀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박석구는 편지를 안방 서랍에 넣고 다시 누웠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살림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기울었고 박석구의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김순례의 혈압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2년이 앞섰어요.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아들 박철수가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는 약값을 대기도 빠듯했죠. 그러다 작년 봄 대출 상환이 3달 밀렸습니다. 담벼락에 경매 안내문이 붙은 것은 그해 가을이었어요. 김순례가 경매 안내문을 발견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두부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담 앞에서 발이 묶였어요. 붉은 글씨로 인쇄된 안내문이었습니다. 경매 개시, 권리 분석, 법원 통보.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뜻이 곧바로 잡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두부 봉지를 든 손이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담벼락에 손을 짚고 나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선 사람 마음만 먼저 주저앉는 날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석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정밀 검사 예약 일정을 확인하는 안내 전화였어요. 그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답이 없었어요. 김순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2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오가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송만식이 처음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채권사에서 위임받은 경매대행인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단호했어요. 경매 개시 일정과 퇴거 기한을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말투는 사무적이었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밀어놓으며 날짜를 짚었습니다. 박석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소? 아직 갈 곳을 못 정해서. 송만식은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법적 기한이라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산 집인데 며칠만이라도. 기한은 기한입니다, 어르신.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호했습니다. 박석구가 더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김순례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송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사 없이 현관을 나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는 늘 비슷한데 어떤 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가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순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맨 밑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낡은 봉투가 닿았습니다.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석구가 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걸 또 꺼냈어? 김순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입꼬리를 씁쓸하게 올렸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방 안에 그 말만 남았어요. 박석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낡은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창밖에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안내문이 한번 파르르 떨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김순례는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밀어닫는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닫혔습니다. 꺼내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넣어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곤 했죠. 편지는 20년 동안 그 서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노부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마지막으로 서랍 안으로 들어간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침 일찍 박석구가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택시를 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차가웠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목을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집 앞 담벼락에 붙어있던 그 안내문이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도 눈에 들어왔던 붉은 글씨였습니다. 박석구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버스 진동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 데스크 직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박석구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미수금이 있으세요. 지난달 진료비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박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좀 늦어졌는데. 이번 주 안에 드릴 수 있소. 직원은 화면을 보며 답했어요. 이번 주 안에 납부가 안 되시면 다음 예약은 어렵습니다. 박석구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구 너머 직원의 시선은 이미 다시 모니터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번 정밀 검사도 미뤄야 한다는 말이오? 네, 미수금 정리가 먼저 되셔야 해요. 박석구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수 없소? 사정이 있어서.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짧게 말했어요. 저는 접수만 담당하고 있어서요. 목소리가 낮아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적이었어요. 박석구는 한 번 더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창구 옆으로 다른 환자가 와서 섰어요.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맞은편 벽에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 조기 발견의 중요성. 그 문구들을 한동안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병원 문을 밀고 나오는데 유리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은 늘 같은 무게였을 텐데 어떤 날은 손잡이 하나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었죠.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쪽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해 창구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어요. 박석구의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자 직원이 통장을 받아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대출권 때문에 오셨죠? 연체 내역이 있으시네요. 박석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왔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다가 답했습니다. 이미 회수 절차가 시작되어서요. 저희 쪽에서 연장을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석구가 다시 물었어요. 담당자가 따로 있소? 한번 만나볼 수 있소? 직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드려도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박석구는 잠시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직원은 박석구를 보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구 너머로 전화 소리가 나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들이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박석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어요. 알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입구 쪽 유리에 잠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료비, 대출금, 경매 날짜. 그 숫자들이 서로 겹치고 또 겹쳤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박철수가 공장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납기를 맞추지 못한 건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그 혼자였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주먹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어요. 월급이 또 밀렸다는 것을 아침에 확인했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빌릴 곳도 이미 다 돌아봤어요. 남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폰 연락처를 다시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이 되어 노부부의 집 거실에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멈추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이 거의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석구는 통장을 보았어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김순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컵을 꺼내어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흘러넘쳐도 잠그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눈밑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물 마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괜찮다는 말보다 물 한 컵이 먼저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박철수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테이블 위를 보았습니다. 통장 옆에 어제 송만식이 두고 간 서류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신이 가져온 통장과 그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노부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짝이 삐걱거리며 밀렸어요.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세월의 냄새였어요. 좁은 창고 안에 골판지, 상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석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자 하나를 끌어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그릇들이 나왔어요. 결혼 초에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테두리가 이가 나간 것도 있었고 금이 간 것도 있었어요. 신문지를 한 장 들고 한참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가져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공구들이 나왔어요. 쓸 일이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기대어 놓았어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기준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김순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이들 사진첩을 꺼냈어요. 한 장씩 넘겼습니다. 박철수가 어릴 때 찍은 것들이었어요.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어느 여름 마당에서 찍은 것. 사진첩을 덮고 나서 상자 안에 넣으려다 손이 멈추었어요.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장판이었어요. 이 집에서 2번 바꿨던 것인데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사진첩을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을 정리하던 김순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새벽 탁자 위에 남겨진 편지였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꺼내어 들여다본 흔적이었습니다. 김순례는 봉투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상자 쪽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가져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었어요. 짐 상자 안에 넣으려다 다시 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두고 가는 것과 가져가는 것이 달랐어요. 어느 쪽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결국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가져갈 짐은 정하지 못했어도 그 봉투만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종이보다 오래 남는 기억도 있었나 봅니다. 박석구가 창고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방 쪽으로 들어오다가 김순례가 서랍을 닫는 것을 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김순례가 먼저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안내문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곧 있으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밤새 구름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날이 흐렸어요. 박철수는 전날 밤 노부부 집 건넌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거의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는 이미 김순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이른 시각 거친 발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박석구가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을 보았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대문을 열자 송만식이 서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오늘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오며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다기보다 밀어놓는 것에 가까웠어요. 서류가 탁자 위에서 반쯤 펼쳐졌습니다. 최종 경매 통보서였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고 아래에는 집행 기한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석구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종이 끝을 잡는데 한번 미끄러졌다가 다시 잡았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걸렸습니다. 박석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말했어요.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소. 며칠만 더. 송만식이 말을 자르며 답했습니다. 기한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산 집인데 하루 이틀 봐주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송만식이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어요. 법적 기한이 내일입니다. 어르신. 저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절차가 사람보다 먼저요? 박석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노인지 간청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송만식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미 2차례 기한을 넘기셨습니다. 2번을 넘겼으면 이번이 3번째요. 한 번만 더. 송만식이 짧게 끊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 권한 밖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탁자 너머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박석구의 눈에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있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송만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눈빛도 미안함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이었어요. 박석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떼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송만식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일 오전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탁자 위 서류와 두 사람만 남았어요. 사람이 나간 자리보다 종이 한 장 남은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죠. 김순례는 주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오전이 지나면서 김순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제라늄, 흰 국화, 이름 모를 작은 초록 잎들.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둘지도 알 수 없었어요. 김순례는 화분 하나를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 들어 올렸어요. 옆집 대문 앞까지 걸어가서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20년째 이웃이었던 윤 씨가 나왔습니다. 윤 씨가 화분을 보다가 김순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어머, 이걸 주시려고요? 어디 가서 사세요?
김술래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만들어진 웃음이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윤 씨가 화분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연락은 할 수 있어요? 김술래는 손을 천천히 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 있어요. 김술래는 돌아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마당에는 아직 화분이 2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분을 들었어요. 반대쪽 이웃에게도 1개, 골목 끝집에 1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웃들이 손을 잡았고 갈 때마다 김술래는 웃었어요. 돌아올 때마다 그 웃음을 마당에 내려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화분만 두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정든 시간도 조금씩 두고 오게 되나 봅니다. 그 시각 박철수는 대문 밖에 있었어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훑었어요. 이름들을 보다가 다시 껐습니다. 또 켰어요.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빌릴 곳이 없었어요.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하늘을 보면서 참았습니다. 한번 깜빡이고 나서 손등으로 눈밑을 닦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됐어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주방에서 가스불 소리가 났습니다. 거의 비워진 부엌에서 김순례가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비 하나와 그릇 3개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상자에 들어가 있었어요. 반찬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이었어요. 박석구가 건넌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와라. 3사람이 탁자 앞에 둘러앉았어요. 박석구는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아들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1번 더였어요. 그러고 나서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그런데 박철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밥을 한술 떴습니다. 3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텅 비어가는 주방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어요. 식사를 마친 뒤 노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빠져나간 방이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것들도 내려져 있었고 선반도 비어 있었습니다. 방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박석구가 손을 뻗어 벽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된 벽지였어요. 군데군데 누렇게 바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들어온 날부터 여기 있었던 벽지였어요. 손끝이 바른 자국 위를 지나갔습니다. 1번 쓸고 나서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다시 1번 같은 자리를 쓸었습니다. 김순례는 방바닥에 손을 얹었어요. 장판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집에서 2번 바꿨던 장판인데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뜬 부분을 손끝으로 눌렀어요.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2사람은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을 둘러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방에서 나오다가 박석구가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전등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불을 껐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졌어요.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3사람은 거실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탁자 위를 보고 있었고 노부부는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어요. 조용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매끄러운 차 소리였습니다. 박석구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낡은 대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순례가 박석구 옆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승용차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시동을 끄지 않은 채였습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곧장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서서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천천히 시선이 대문에서 지붕으로 담벼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첫 발을 내딛었어요. 오래 찾아 헤맨 사람일수록 대문 하나 앞에서도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는 법이었는지도 모르죠. 박석구와 김순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창 너머를 보았어요. 남자가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순례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눈을 떼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두 번 났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손길이었어요. 박석구가 먼저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순례는 그 뒤에서 따라섰어요. 대문 손잡이를 잡는 박석구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당겨졌습니다. 문 밖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양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여 있었어요. 늦은 밤 골목 안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남자는 박석구와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밤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어르신. 박석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김순례도 박석구 어깨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 쪽으로 조금 붙었어요. 경계라기보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나서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선을 박석구에게 두었다가 김순례에게 옮겼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석구는 그 태도를 보았어요. 고압적이거나 사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파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조금 더 당겼어요. 닫지는 않았습니다. 박석구가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구는 잠시 남자를 보았어요. 그러다 말없이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짐이 빠져나간 자리에 상자 몇 개만 쌓여 있었고 소파도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안으로 들어서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거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빈 벽을 지나 구석의 상자들로 갔다가 창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벽에 못자국이 남은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다가 내려진 흔적이었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시선을 두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마루 끝에 테이프 자국이 있었어요.
가구가 오래 놓여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것도 보았다가 시선을 거두었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목 근육이 잠깐 움직였어요. 오래 찾아온 곳일수록 처음 마주한 순간이 가장 어려운 법이었나 봅니다. 박석구가 상자 옆에 놓인 낮은 의자를 남자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앉았어요. 등을 세우고 앉았는데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석구와 김순례는 맞은편 소파 끝에 나란히 앉았어요. 거실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울렸다가 잠잠해졌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20년 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박석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김순례는 남자를 보다가 박석구를 보았습니다. 박석구가 되물었어요. 20년 전이요? 남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박석구는 천천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쌓였고 많은 것이 흐려졌습니다. 김순례는 이미 어떤 겨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이 집에 모자를 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석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례의 시선도 남자에게 고정되었어요. 두 사람의 숨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박석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소? 남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저였습니다. 20년을 건너온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한참 붙잡아두는 말이 있었죠.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석구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순례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무언가가 달라 보였어요. 어딘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집 안으로 들어설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나서 다시 남자를 보았어요. 얼굴이 아니라 눈빛을 보았습니다. 겁먹은 아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박석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인할 수 있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궁이 냄새가 났어요. 부엌 쪽에서요. 할아버지가 제 젖은 신발을 부엌 아궁이 옆에 놓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뜨겁게 끓여서 주셨어요. 제 손이 너무 차가웠는지 할머니가 장갑을 벗어서 제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박석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어요. 그 기억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새벽 손님이 자던 방이 비어 있었을 때 부엌 아궁이 옆에 신발 두 켤레가 남아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김순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남자는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낸 것은 낡은 가죽 상자였어요. 작고 납작한 것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요. 남자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손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려놓고 나서 잠깐 그 위에 손을 얹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털실로 짠 것이었어요. 본래 빨간빛이었을 것 같은데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엄지 쪽 끝이 헤어져 있었고 손목 부분에 고무줄이 늘어나 있었어요. 남자는 장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남은 것을 꺼냈어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고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 가지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장갑을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순례의 눈이 장갑 위에 멈추었습니다. 빨간빛이 바래어 분홍과 회색 사이쯤 된 장갑이었어요. 엄지 쪽이 헤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끼고 다니다가 헤어지기 시작한 장갑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 손이 너무 작아서 억지로 끼워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장갑이 너무 커서 손목 부분이 흘러내렸던 것도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감쌌을 때 느껴지던 그 무게가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강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았어요. 박석구는 장갑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어요. 집어 들려다가 손끝만 닿았습니다. 엄지 쪽 헤어진 부분에 손끝이 닿았어요. 그 촉감이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갑에 손을 얹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낡은 털실 장갑 한 켤레였는데 세월은 이상하게도 그런 물건 안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강현우는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20년 전 그날 새벽의 공기가 지금 이 거실 안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장갑과 편지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갑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두 사람 쪽으로 밀어놓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동안 박석구의 눈은 그 장갑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장갑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았습니다. 엄지 쪽이 닳아 헤어진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그 느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새벽 아이 손에 씌워줄 때 이미 헤어지기 시작한 자리였어요. 억지로 끼워 넣다가 솔기 쪽이 살짝 벌어졌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아이 손이 그만큼 작았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순례는 박석구의 손을 보다가 강현우를 보았어요. 강현우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강요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김순례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박석구가 장갑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정말 그 아이라고?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고개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렸어요. 오래 준비한 인사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남일수록 해야 할 말보다 먼저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었죠.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강현우가 서두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3년 전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날 밤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강현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이 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힘든 날이면 더 자주 꺼내셨어요. 김순례는 그 말을 들으며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입술색이 가셔 있던 것,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던 팔이 떨리던 것, 밥상을 받고 나서 고개를 숙이던 어깨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밤을 20년 동안 간직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날 이후 그 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사라진 뒤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현우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어머니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재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김순례는 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겁에 질려 어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아이가 지금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되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강현우는 가죽 상자 안에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손에 쥐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잠시 손 안에 들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석구는 편지 봉투를 보았어요. 노부부의 서랍 안에 있던 봉투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두 집의 서랍 안에 같은 편지가 각자의 방식으로 보관되어 왔다는 사실이 말없이 그 자리에 느껴졌어요.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어떤 종이 한 장은 그 시간을 대신 기억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강현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를 살린 건 그날 밤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석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조용히 쥐어졌다가 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20년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강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언젠가 꼭 이 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순례는 강현우를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담벼락이 보였어요. 경매 안내문이 아직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강현우의 시선이 테이블 한 구석으로 갔어요. 속만식이 두고 간 서류 봉투였습니다. 상자들 사이에 밀어두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어요. 강현우는 그것을 잠깐 보다가 노부부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석구는 강현우의 시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보았다가 강현우를 보았어요. 손을 들어 가볍게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우리 사정이지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강현우가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됐소. 오늘 찾아와줘서 고맙소. 그것으로 충분해. 강현우는 박석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소. 그런데 이건 우리 문제야. 강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20년 전에 저한테 하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 문제라고 문을 안 여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박석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김순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박석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때는 그냥 문 앞에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다야. 강현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 상황이랑 우리 상황은 달라. 자네는 앞날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살 만큼 산 거야. 강현우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한테는 끝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문을 안 여셨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석구는 강현우를 보았습니다. 강현우의 눈빛이 20년 전 그날 밤 대문 앞에 서 있던 여자의 눈빛과 겹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매달리듯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석구는 시선을 내리며 테이블 위에 장갑을 보았어요. 장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박석구가 낮게 말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소. 내일 오전이 기한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현우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박석구가 한 말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류 봉투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석구가 막지 않았어요. 김순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우는 봉투 안에 서류를 한 장씩 확인했어요. 경매 개시 통보서, 채무 내역서, 퇴거 기한 안내문.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손이 한번 멈추었습니다. 퇴거 기한 날짜 위에서였어요. 잠깐 그 자리에 시선이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 보고 나서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부부는 그를 보고 있었어요. 강현우는 봉투를 내려놓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봉투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천천히 거두어졌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잠깐 멈추었어요. 노부부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다시 가방 안으로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박석구와 김순례의 시선이 동시에 가방 쪽으로 향했어요. 강현우의 손이 가방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을 꺼내는 사람의 손이 그랬어요. 살면서 가장 오래 품고 있던 것은 대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부부는 기다렸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장갑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봉투 입구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굳어버린 얼룩이었는데 쓰면서 눈물이 닿은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강현우는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접힌 자국을 따라 얇게 갈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양쪽 끝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아 펼쳤습니다. 박석구와 김순례는 그 손끝을 보고 있었어요. 숨을 참고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잠깐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강현우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천천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내어주신 방 한 칸을 잊지 못합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강현우는 거기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편지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읽었어요. 눈이 그칠 줄 모르던 밤이었습니다. 아이 손이 너무 차서 제품에 꼭 안고 걸었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김순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릎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바람 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빛으로만 서 있던 것도요.
그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이불을 깔고 밥을 지었어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밤을 2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건넨 사람은 잊고 지냈는데 받은 사람은 오래 붙들고 사는 일도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은 그날 이후 그 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새벽에 사라진 뒤로 그게 전부였어요. 강현우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앞에 놓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 밥상 앞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박석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 있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현우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부엌에 서서 창밖에 눈을 내다보던 기억이 났어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사람이 있었고 문을 열었어요. 강현우가 편지지를 내려다보며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강현우가 편지지를 내렸습니다. 접지 않고 그냥 무릎 위에 펼쳐진 채로 내려놓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시간이 그 공간 안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잠시 뒤 강현우가 테이블 위에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 들듯이 들어 올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셨던 장갑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걸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장갑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지 않았어요. 노부부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장갑이 놓였어요. 김순례는 장갑을 보았습니다. 빨간색이었던 것이 색이 바래어 분홍과 회색 사이쯤 된 장갑이었어요. 엄지 쪽이 헤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끼고 다니다가 헤어지기 시작한 장갑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 손을 감쌌을 때 장갑이 너무 커서 손목 부분이 흘러내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억지로 끼워 주었는데도 손끝이 남아돌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가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현우의 얼굴을 보았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오래전 기억 속 아이를 찾아보는 눈빛이었죠. 20년 전 그날 밤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 대문을 열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겁먹은 채로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김순례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맞구나. 말이 나온 것인지 새어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러나 거실 안에서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 고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김순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뻗었어요. 강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현우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20년 전 그날 새벽 아이의 손을 감쌌을 때의 감각과 겹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박석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강현우 쪽으로 한 발 움직였어요. 강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어요. 박석구는 강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놓지 않는 손이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현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김순례는 잡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박석구는 그 자리에 서서 강현우의 어깨 위에 얹은 손을 떼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새벽 부엌 창문을 열고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발자국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발자국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발자국의 끝이 이 거실 안에 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거실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부를 번갈아 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저는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의 따뜻함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김순례는 잡은 손을 더 꼭 쥐었어요. 박석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손등으로 눈밑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경을 쓰고 강현우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강현우는 잠시 뒤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살다 보면 무슨 말을 더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먼저인 순간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펼쳐진 채로 있었고 장갑이 그 옆에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과 지금이 그 테이블 위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아직 몰랐어요. 강현우가 이 집을 찾아온 것이 감사 인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가방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긴 침묵이 흐른 뒤였습니다. 강현우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고 잠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봉투를 노부부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얼마 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부터 두 분을 찾고 있었어요. 박석구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입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채무 완납 증명서였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아래에 직인이 눌려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뜻이 곧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내일 오전에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경매 취소 결정문이었습니다. 김순례가 박석구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경매 취소, 결정 날짜, 담당 기관 직인. 눈이 그 글자들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두부 봉지를 들고 담벼락 앞에서 주저앉았던 아침이 생각났어요. 안내문의 붉은 글씨가 생각났습니다. 그 글씨들이 지금 이 서류 앞에서 효력을 잃고 있었어요. 김순례가 강현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네. 강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가끔 가장 큰 일을 해놓고도
길게 설명하지 않는 법이었죠. 박석구는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어요. 안경 너머로 글자를 확인하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손등으로 눈밑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경을 쓰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테이블 위를 보았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현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발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도 들릴 만큼 익숙한 발소리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부부를 한번 보고 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문을 열자 송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어요. 강현우를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습니다. 집행 확인하러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요. 강현우는 비켜서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송만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매 취소 결정문입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도 있어요. 송만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다시 처음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표정이 굳어지며 중얼거렸어요. 분명 집행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만식이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만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다시 보았어요. 취소 결정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직인도 있었어요. 그는 다시 강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요. 강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오후에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절차상 통보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송만식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접었어요. 강현우를 한번 보았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골목 쪽으로 멀어졌어요. 며칠 동안 집안을 눌러앉던 발소리였는데 떠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나 봅니다. 강현우는 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노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석구가 입을 열었어요. 갔소? 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박석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가 거기 있었어요. 경매 취소 결정문도요. 아침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내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서류를 한 번 더 집어들었어요. 채무 완납 증명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례는 편지를 보았어요. 강현우가 읽어준 편지가 아직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류가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탁자 위에 남겨진 편지 한 장이 지금 이 서류들과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알았어요. 박석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강현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부부는 강현우를 보았어요. 그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철이었어요. 두툼하게 묶인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박석구는 첫 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망정원이라는 글씨가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 아래에 계획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건 나눔 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기금의 주인으로 두 분을 모시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강현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볼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김순례는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었어요. 넘겼습니다.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어요. 손가락이 페이지 모서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 장을 덮으려다 덮지 못했어요. 그냥 펼쳐진 채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석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경매 안내문이 아직 거기 붙어 있었어요. 바람이 없어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자신들이 내일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짐을 쌌고 화분을 나눠주었고 이웃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방 벽지를 쓸어보고 나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집이 누군가를 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오래 보았어요. 담벼락 위에 안내문이 바람도 없는데 끝이 조금 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박석구가 돌아섰어요. 테이블로 걸어와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현우를 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례는 펼쳐진 계획서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어요. 말을 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어요. 강현우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는 20년 전 그날 밤 탁자 위에 남겨진 편지와 지금 막 펼쳐진 계획서가 함께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문을 열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20년을 돌아 다시 같은 탁자 위에 놓인 건 편지 한 장과 계획서였습니다. 사람 일도 그렇게 이어지는 때가 있었나 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담벼락에 붙어있던 경매 안내문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 새 페인트가 칠해졌어요. 마당에는 이미 흙을 뒤집어 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석구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해두었던 것이었어요. 김순례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꽃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제라늄이었어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흙을 고르는 손이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석구는 대문 옆에 서서 나무 간판을 닫고 있었어요. 희망정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직접 만들어 보내온 것이었어요. 헝겊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글씨 홈 사이에 낀 먼지를 손끝으로 눌러 닦았어요. 김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판을 닫고 있는 박석구를 보았어요. 박석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보다가 다시 흙으로 손을 내렸어요. 모종 하나를 구멍 안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박석구가 간판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한 번, 두 번 고개를 기울여가며 보았습니다. 그러다 김순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어때요? 김순례는 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습니다. 좋네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석구는 간판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마당 쪽으로 들어왔어요. 김순례 옆에 쪼그려 앉으며 모종이 담긴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여기 심어? 김순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그쪽은 그늘이 져요. 박석구는 화분을 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을 골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서 꽃을 심었습니다. 한때는 짐을 싸야 했던 마당이었는데 이제는 꽃을 심고 있었네요. 사람 사는 일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양입니다. 봄볕이 마당 위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희망정원이 문을 열고 며칠이 지났을 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간판을 한참 보다가 들어오셨어요. 거실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김순례와 눈이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요? 김순례가 의자를 하나 내주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보리차를 끓여내왔어요. 어르신은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르신이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래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박석구는 듣기만 했었어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김순례는 보리차를 한 번 더 따라드렸어요. 어르신이 돌아갈 때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멈추었다가 웃었어요. 오래된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현우가 왔습니다. 손주를 홀로 키우는 조부모가 함께 왔어요. 강현우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김순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풀었어요. 그릇을 가져와 찾아온 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먼저였어요. 찾아온 분이 고개를 들어 김순례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석구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래 묵혀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현우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찾아온 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한동안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연신 숙였다가 들었다가 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김순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밥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여자의 어깨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지금 이분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그릇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은 달랐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은 어쩐지 닮아 있었나 봅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왔어요.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장을 봐왔어요. 부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재료를 꺼냈어요. 박석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강현우가 재료를 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석구가 파를 썰었어요. 강현우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부엌 안에 칼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김순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오래 익숙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떴어요. 강현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순례는 밥상을 보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밥상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밥상 앞에서 울었던 여자의 아이가 지금 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강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강현우는 숟가락을 든 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희망정원이 문을 연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어느새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박석구가 창문 너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 김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석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들렸을 때 박석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아이를 달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박석구가 먼저 일어났어요. 김순례가 뒤따랐습니다. 대문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빨랐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석구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여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를 두 손에 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눈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박석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더 넓게 당기며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20년 전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어요. 설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김순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어요. 대문 옆에 걸린 희망정원 간판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열린 대문 안으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어요. 20년 전 한밤중에 열렸던 문은 끝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눈 오는 밤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한 번 열린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나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석구와 김순례 부부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갈 곳 없는 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날의 인연은 강현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사건보다 오래 잊히지 않는 기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석구와 김순례는 그날 밤 자신들이 한 일을 특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현우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순간은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친절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언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 크게 남는 것은 친절 그 자체보다 그것을 끝내 잊지 않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간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강현우가 장갑과 편지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도, 가장 먼저 이 집을 찾아왔던 이유도 결국 그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행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던 마음이 다시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관계가 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도 이어질 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그 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눈 내리던 밤, 노부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대문을 열어주던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처음 열렸던 문이 20년이 지나도 같은 마음으로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강현우가 장갑을 꺼내놓던 순간과 마지막에 다시 대문이 열리던 순간 가운데 어떤 장면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비슷한 인연을 오래 기억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집 한 채를 지킨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잊히지 않았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갑 한 켤레와 편지 한 장, 그리고 한겨울밤 열렸던 대문이 오래 여운으로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행극장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